사람이 보는, 신이 보는 풍경이나 인간이 보는 풍경과 또 다른 제3의 풍경을 찾은 게 이제 그 조선시대 문인들입니다. 그 조선시대 문인들은 유교 성리학이라고 하는 그런 이념을 토대로 해서 이런 풍경을 찾았습니다. 여기 어딘지 아세요? 혹시? 금강산입니다. 금강산. 내금강 입구. 내금강 입구. 좋죠? 예? 신계산? 신계산은 외금강이고요. 금강산 다녀오셨어요? 혹시 다녀오신 분? 금강산. 금강산이 개방되면 장산 들 거예요. 그죠? 몇 분 안 돼서. 이건 내금강입니다. 신계산은 외금강이고, 내금강 입구에 장안사 터에서 바라본 풍경입니다. 이 바위산 숲과 전나무 숲이죠. 소나무에서 전나무 숲으로 바뀌면서 이제 바위산이 이렇게 안개 속에 전개됩니다. 그래서 이런 산을 이런 산이 이제 우리나라 중에 우리나라 땅 전체를 통해서 금강산이 제일 핵심이에요. 그죠? 금강산을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했고, 그 금강산을 유랑하는 거죠. 유랑.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불교의 사회가 아니고 유교의 사회였기 때문에 금강산도 불교 이름이긴 하지만 문인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땅을 유랑을 하고, 그 유랑을 함으로써 지금 내가 지금 이 더러운 현실 속에 살고 있는 내 더러운 마음과 정신을 깨끗하게 정화하려고 했어요. 이게 이제 성리학을 추구한 사대부들 혹은 문인들의 그 인생을 지향하는 지향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유람을 금강산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에 많은 문인들이 금강산 유람을 했고, 그 금강산 유람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자연과 동화된 깨끗한 마음을 걸러내고, 그 걸러낸 마음으로 이제 현실 정치에 나가서 현실의 민중을 계도하고, 또 현실의 민중을 더 자기가 생각하는 더 나은 이상적인 사회로 이렇게 구축하려고 했던 거죠. 금강산 중에 유명한 아까 신계사에서 올라간 외금강 정상에 올라가면 구정봉이라고 하는 봉우리에서 내려다보는 상팔당 8개의 비치색 못이 있어요. 비치색 하얀 바위에 마치 비치색 상강한 것 같은 그런 풍경이 전개되죠. 여기는 유명한 8개의 연못에는 누가 내려와서 목욕을 해요? 선녀들이 두레박 타고 내려와서 목욕하는 선녀 목욕탕. 그 중에 금강산의 나무꾼이 이쁜 선녀 옷을 하나 훔쳐가지고, 그죠? 그래서 데리고 살아서 아들딸 낳고 살다가 선녀가 어떻게 했어요? 결국 몰래 또 와서 두레박 타고 올라가 버리죠. 그 금강산 설화가 있는 상팔당. 이런 풍경은 정말 아름답죠. 저런 풍경 속에서 저런 아름다운 자연을 닮은 인간이 되고자 했던, 내가 문인으로서 혹은 시인으로서 혹은 선비로서 혹은 관료로서 저런 아름다운 삶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이렇게 바랬던 거죠. 그 희망이 그림을 그리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조선시대 산수화 혹은 풍경화가 발달한 큰 이유죠. 그런데 저기 아름답긴 한데 저기서 살라고 하면 사시겠어요? 저는 살겠어요. 대신에 이쁜 년 하나 붙여줘야 돼요. 그죠? 그냥 저 혼자가 살려면 아까 저 선녀라도 하나 붙여준다면 살만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나무꾼이 몇 년을 살았죠. 그죠? 몇 년을 살았죠. 그게 이제 가능한 거죠. 이런 삶을 빗대서 조선시대 문인들이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서울에서 살고 관료 생활을 하면서 주변에 한강, 남한강, 북한강 혹은 저 김포나 임진강 이쪽에 서울 가까이에 뭘 뒀어요? 별장, 그죠? 세컨하우스를 뒀어요. 세컨하우스. 그러니까 그렇게 두면서 자연과 현실을 늘 교류를 한 거죠. 현실에서 더러워진 내 몸을
자연 속에 가서 깨끗하게 해오고 이런 삶을 생각했던 거죠. 여긴 혹시 가보신 기억나세요? 이렇게 사진을 이쁘게 찍으니까 잘 모르시겠죠? 설악산 울산 바위죠. 미시경에서 굽어보는 풍경이 이렇게 아름다워요. 혹시 되게 설악산을 가보셨죠? 버스 타고 그냥 지나치거나 정상까지 갔다 왔어요. 네, 여기는 이제 버스 타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지 이렇게 사진 찍는 것이 안 돼. 이렇게 아름다워요. 이런 것을 이제 유람하거나 이런 풍경에 세컨하우스를 두는 거, 별장을 두는 거, 이게 이제 조선시대 문인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그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혹시 나는 할 수 있다. 거의 없으시죠? 저도 못해요. 왜? 왜 못해? 돈이 없으니까 못하죠. 큰 돈이 있지 않으면 하기 힘든 그런 삶이죠. 이런 삶을 살 수 있으면 제일 좋죠. 안동 계목사의 쓴방에 주지스님이 벽을 뚫어가지고 액자를 만들고 백두대간 줄령이 이렇게 흐르는 풍경을 마치 그림처럼, 그죠? 요 풍경 매일 변해요. 그래서 요걸 착용한다 그래요. 풍경을 빌려온다. 빌려서 감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세컨하우스를 두는 것은 아까 돈이 있거나 이 스님은 성직자 생활을 하는 가운데 가능한 일이죠. 이 스님도, 이 주지 스님도 그냥 돈이 없으면 저걸 할 수 있어, 없어? 못하겠죠. 돈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궁궐이죠. 그러니까 서울에 이런 자연을 꾸며놔요. 지금 여기는 정조 때 규장각이라고 하는 학자들을 모아서 공부시키고 거기서 이제 조선의 학문과 예술을 발전시키는 그런 중요한 공간이에요. 주함루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이제 건물이죠. 거기에 이제 이렇게 연목과 정원을 꾸민 거죠. 그 주함루에서 본 가을과 겨울 풍경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금강산과 같은 풍경을 내 생활 공간에 꾸며놔요. 그죠? 여러분도 할 수 있어, 없어? 여러분 못해요, 그죠? 저도 못하고 여러분도 못하는 이런 풍경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그 자연을 이렇게 정원으로 꾸며놓은 것과 동시에 또 하나는 이렇게 작은 돌을 모아서, 기괴한 돌을 모아서 산을 꾸며놨어요. 가산이라고 하는데, 이건 논산의 윤중고택의 사랑채 앞에 있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산을 내 삶터 앞에 꾸며놓은 거야. 그죠? 그러니까 산에 유람하는 그런 느낌을 정원을 크게 해놓거나 아니면 저렇게 작은 수석을 가지고도 가능해요. 그죠? 이 수석은 여러분도 가능하시죠? 혹시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수석 하신 분 계세요? 평택에는 안 계신다. 그런 집안에 하거나 이렇게 자기 사랑채 바로 아래 산을 꾸며놓은 거죠. 이게 이제 조선시대 사람들이, 문인들이 산을 좋아하는 이유, 그죠? 산을 좋아하는 문인들이 추구한 이념은 유교 성리학이었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죠.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살면서 세컨하우스나 별장이나 혹은 금강산에 유람을 갈 시간이 있어, 없어요? 막 국장에서 차관에서 막 장관으로 승진하는 막 가파른 이 바쁜 시점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힘들죠. 힘드니까 집에 저녁에 퇴근하고 돌아와서 보는 그림 감상이 이제 하나의 또한 성리학적인 위안이 되는, 성리학자로서의 삶의 한 방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산수 그림을 보면서 산수에서 느끼는 자연의 그 아름다움, 혹은 자연의
정갈함, 깨끗함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죠. 이게 이제 산수화가 이렇게 벽장에 그림으로 붙어 있거나 족자로 걸거나 혹은 화청으로 꾸며서 이렇게 그려 놓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궁궐에 가서 정치를 한다 그러면 뭐 되게 이제 TV에서 정치 국회 풍경이나 뭐 정치인들,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일반 관료들 하는 행태를 보면 한심하죠. 최근에 뭐 제주 지검장이 뭐 어쨌다부터 해가지고 되게 뭐 인간 같지 않은 그런 삶의 공간 속에 있다가 집에 와서 내가 이제 그런 세속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은둔자의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 문인들이 은둔하는 방식을 크게 둘로 나눴어요. 하나는 세컨하우스에 가거나 금강산에 유람하는 것. 이것을 작은 은둔이다. 소운이다. 그래서 소운. 은둔하는 게 작은 거다. 실제 자연에 가는 것은 작은 거다. 대신 이렇게 시은, 속세에 정치를 직접 하면서 내 집안에 산수화를 걸어놓고 혹은 내 집안에 산을 돌로 꾸며놓고 이렇게 즐기는 삶. 이거를 시은이라고 해요. 시은. 시장에서 시내에서 은둔한다. 이거를 대은이라고 해요. 큰 은둔이라고 했어요. 큰 은둔. 대은. 그러니까 대은이라는 개념으로 산수화가 발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조선 초기부터, 조선시대는 초기부터 이렇게 산수화가 크게 유행했어요. 이건 유명한 안견의 몽유도원도인데 안평대군이 박팽령과 무릉도원에 들어가는 꿈을 꾸고 최양 신숙주와 시를 나눈 이야기를 안견에 대해서 3일 만에 완성했다. 1447 4월 20일 날 밤에 안평대군이 꿈을 꿔요. 안평대군은 누구의 아들이죠? 세종대왕의 몇째 아들? 되게 그러면 아시죠? 둘째? 셋째죠, 셋째. 둘째는 세양대군이죠. 이제 첫째가 문종. 졸리시죠? 잘생긴 얼굴 안 보니까 졸리신 거죠. 편하게 두세요. 괜찮아요. 편하게 주무셔도 됩니다. 핸드폰이 오면 받으시고요. 저는 어차피 이렇게 문화가 형성이 됐으니까 뭐 이렇게 쥐죽은 듯이 앉아서 강의 듣는다 이런 건 별로 같아요. 그죠? 전화벨 소리도 나고 여기저기서 통화도 하고 옆사람하고 잡담도 하고 이런 문화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괜찮습니다. 이 몽유도원도는 이제 도연명의 무릉도원이죠. 도연명이 꿈꾼 무릉도원. 이게 이제 이상향입니다.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산수화전을 하고 있어요. 이상향. 혹시 국립중앙박물관 가보신 분? 예? 산수화전 보고 오셨어요? 예. 대단하시네. 그 산수화전에 이 몽유도원도는 안 나왔는데, 일본에 가 있어서 못 나온다. 근데, 아무튼, 복사꽃이 핀, 활짝 핀, 이런 아름다운 꿈을 꾸는 거죠. 아름다운 땅을 꿈꾸는 거죠. 그런데 이 땅의 모습이 조선 땅 같아요? 어디 같아요? 조선 땅 같지 않아요. 조선에는 이런 땅이 없고, 어디에 있어요? 중국에 있어요. 그죠? 중국의 화북지방의 지세가 저래요. 그래서 중국의 화북지방의 지세를 혹은 중국의 성리학을 완성한 주자죠. 주희나 조선 문인들이 살아간 도연명이나 저런 사람들이 살았던 중국을 이상적인 땅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데서 이제 이런 중국 땅 그림을 즐겨 그렸던 거죠. 근데 이걸 산수를 뭘로 그렸어요? 먹으로 그렸어요. 수묵으로. 그죠? 조선시대 산수화는 다 수묵화예요. 근데 땅의 색깔은 지금 땅의 색깔은 무슨 색이에요? 지금 초록색이죠. 지금 한여름을 지나고 있는 이 땅의 색깔은 전부 초록이 중심이에요. 근데 그 초록이 중심된 땅을 뭘로 그렸어요? 먹으로 그렸대요. 이것도 희한한 일이죠. 이것도 이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게 해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현재 심사정이라고 하는 문인화가 영조 때
고성 3일포, 해금강이죠. 해금강의 관동팔경 중에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3일포를 먹으로 그렸어요. 먹으로. 그냥 그 실감이 나요, 안 나요? 이게 3일포예요. 3일포는 지금 눈에 보듯이 초록색과 파란색이에요. 그죠? 블루 앤 그린이 중심인데, 먹으로 그리니까 참 답답하죠. 그래서 심사정은 먹으로 그리는 대신에, 먹으로 산과 나무를 물과 나무를 그리는 대신에 쪽물을 들여서 종이에다가 물을 들여가지고, 물을 들여서 파란색 땅의 분위기를 낸 거예요. 이게 이제 조후기에 새로운 생각으로 이렇게 그린 걸 텐데, 그걸 유화로, 서양화로 그리면 제 색깔을 그리죠. 이게 이제 우리 조선시대 문인들이 자연을 생각한 관념 혹은 관점이었어요. 자연을 변하지 않는다는 형식으로, 혹은 자연은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표현 방식을 찾았어요. 그게 수묵화예요. 수묵화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그렸던 거죠. 제 얘기 별로 재미없죠? 재밌어요. 잘 듣고 있어요? 네. 정말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수화라고 했고, 서양 사람들은 풍경화라고 했습니다. 랜드스케이프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 산수화는 중국의 당나라, 송나라 때 발전했고,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에 와서 발달했습니다. 이제 산수라고 하는 것은 숲과 샘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간을 문인들이 거기에 은둔해서 혹은 누워서 즐기면서 세속의 생활 공간에서 이런 삶을, 산수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그런 방식을 수목산수화를 통해서 이뤄냈어요. 그래서 먹으로 그렸으니까 눈으로 보이는 대로 그린 게 아니죠. 방금 본 대로 이 서양화는, 유화는 눈에 보이는 색깔, 눈에 보이는 대로의 색깔을 그렸는데, 그 다음에 우리 조선시대 문인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린 게 아니고 먹으로 그렸어요. 그러니까 뭘로 그렸다는 거야? 마음으로 그렸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죠? 마음으로 느낀 산수의 모습, 풍경의 모습을 그린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마음이. 그러니까 대상을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의 색깔을 그냥 표현한 게 아니고 마음으로 그린 거죠. 우리 불교에서도 얼핏 불교에서도 우리 금강경에 나오듯이 색 즉 시 뭐라고 했어요? 공즉 시 색 그랬어요. 그러니까 색이라고 하는 것을 뭘로 본 거야? 공으로 본 거예요. 공. 그죠? 색과 공을 같이 보고 그런 수목화, 먹으로 대상을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위대한 생각이 돼요. 그죠? 위대한 방식을 찾아냈다고 봅니다. 서양은 북유럽의 네덜란드 아시죠? 네덜란드 가보신 분? 언제 가보셨어요? 4년 전에? 네덜란드는 우리하고 뭘로 친근하죠? 축구, 감독, 히딩크가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근데 조선시대엔 또 네덜란드 사람하고 우리가 친했었어요. 유명한 네덜란드 사람이 있었는데, 혹시 하멜이라고 기억하세요? 하멜? 네, 하멜. 제주도 일본 가던 VOC, 동인도 회사 직원이 배가 일본 가다가 제주도에 불시착을 해갖고 그 선원들을 다 잡아다가 취조했죠. 그래갖고 8년인가 13년을 고생직사하게 해가지고 하멜 표류기라는 거 하는 걸 통해서 조선이 유럽에 처음 이렇게 알려지는 그런 계기를 하는데, 그 네덜란드에서 바로 17세기의 풍경화가 나와요. 여러분들 영어로 써 있는데 랜드스케이프 그래요. 풍경화 그러면 랜드스케이프 페인팅 그래요. 근데 땅을 그린 그림이니까 서양말로 해서 랜드 페인팅 하면 되는데, 스케이프라는 게 붙어 있어요. 스케이프라는 게 괜히 붙어 있어요. 그죠? 쓸데없는 게 붙어 있는데 그 스케이프가 바로 땅 답다. 여러분 네덜란드는 어떤 땅이에요? 혹시 배운 적 나세요? 네덜란드는 어떤 땅이다? 뚝을 쌓아서 땅을 만들었죠. 그래서 옛날 우리
어렸을 때 교과서에 뭐가 나왔었냐면 네덜란드의 뚝에 물이 새는 걸 보고 소년이 주먹으로 그 구멍을 막고 그게 막 물이 터지니까 몸을 갖다 박아갖고 네덜란드 땅을 살렸다. 그런 얘기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기억나시는 분 한 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기억나시는데 그 네덜란드에 가서 물어보니까 그 얘기 물어보니까 그거 다 개구라래요. 그런 일 없었대. 그 네덜란드가 바로 그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무역을 통해 돈을 벌고 뚝을 쌓아서 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렇게 그 만든 땅을 뚝을 쌓아서 만든 땅 거기서 풍요를 이루고 삶을 살게 되니까 그 땅을 어떻게 자연이 그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유럽에서 서양에서 풍경화의 시작이에요. 풍경화가 그렇게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땅을 읽어가지고 그 읽은 땅에서 사는 그 자긍심, 자랑스러움이 땅을 그리게 한 거예요. 우리하고 좀 관점이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내 눈에 보이는 이 땅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그 색깔대로 그리고 그 다음에 구름을 어떻게 했어요? 구름을 다 그렸어요. 그 땅에 움직이는 구름을 잘 그렸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 땅을 누가 그리겠어요? 수평선 하나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우리처럼 산에 굴곡이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죠? 유럽 가보셨죠? 전부 지평선만 구릉지만 연결되지 우리처럼 산과 계곡이 없어요. 어디 가야 있어요? 알프스, 그죠? 알프스 쪽에 가야, 스위스, 이탈리아 북부에 가야 산과 계곡이 있지, 유럽의 서쪽은 정말 풍요의 땅이에요. 네, 독일서부터 프랑스, 스페인까지 아주 그냥. 그래서 전 유럽이 이제 기차로 이렇게 여행을 하게 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유럽의 풍경화 형식을 근대적인 방식으로 바꾼 사람이 폴 세잔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혹시 세잔느라는 화가 이름 들어보셨어요? 세잔느. 폴 세잔느. 혹시 기억나세요? 들어보긴 했어요? 중학교 때 미술 시간에 들어봤을까? 안 들어봤어요? 그럼 세잔느 빼고 갑니다.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올세 미술관 전시가 있는데 바로 이 그림이 전시되어 있어요. 세잔느의 그 인상주의 전시가 지금 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있는데요. 바로 세잔느가 빅토르산을 그렸어요. 거기에 지금 뭐가 있냐? 소나무가 근경에 있고요. 저 뒤로 빅토르산이 있어요. 이건 18세기 프랑스 그림, 푸생이라는 프랑스 화가의 그림인데 근경에 큰 나무가 있고 멀리 산이 보여요. 이게 이제 서양의 르네상스 이후에 투시원근법이라고 해서 앞에 건 크게 보이고 멀리 갈수록 작게 보인다. 이런 투시원근법 개념으로 그린 거예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빅토르산, 저 산이 커요, 나무가 커요? 산이 커요, 나무가 커요? 산이 크죠? 산이 큰데 왜 나무를 크게 그렸대요? 미친놈들 아니야? 네? 가깝다고 크게 그래요? 원근법이죠. 원근법. 이게 이제 서양의 르네상스 이후에 원근법으로 그랬어요. 근데 우리 겸재정선을 다 아시죠? 겸재정선, 금강산을 그린 겸재정선은 근경에 있는 소나무를 어떻게 했어요? 작게 낮게 그렸어요. 이게 이제 우리 동양화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동양화와 서양화 방식을 비교하면 동양화는 겸재정선이 그림을 그린 장소가 이 솔반 밑이에요. 그 솔반 밑에서 그렸는데 자기가 서 있는 위치를 그림 안에 넣었어요. 그리고 남산을 그린 거고 세잔느는 요 소나무 밑에서 그리면서 세잔느는 자기 자신을 그림 밖으로 빼요. 이걸 이제 동양인과 서양인의 자연과 사상 철학의 차이, 자연에 대한 동양인은 나와 대상, 인간과 자연을 한 화면에 하나로 생각했고 서양인은 나와 대상 혹은 인간과 자연을 대립적으로 생각했어요. 그죠?
그래서 서양의 풍경화에는 화가가 그림 안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 세잔느가 뭘 고민했냐면요. 그걸 고민했어요. 왜 소나무가 작고 산이 큰데, 그리고 나는 산을 그리고 싶은데 어째 소나무를 크게 그려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대요. 그런데 이런 고민을 한 세잔느가 겸재정선을 공부했으면 금방 해결했을 텐데, 이때 19세기의 세잔느 유럽 화가들이 겸재정선을 알았어 몰랐어요? 몰랐어요. 아쉽게도. 바보들이죠. 알았으면 금방 해결했을 텐데. 그래서 세잔느는 앞에 있는 근경의 나무를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죠? 50대 후반에 와서는 아예 없애버렸어요. 지금 제가 가서 이 풍경을 가서 찍었는데요. 이 풍경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서 동양인처럼 생각했어요. 아예 나무를 없애버렸어요. 그죠? 산과 비뱀이 언덕. 이 풍경은 이런 풍경입니다. 아름답죠? 서양도 아름다워요. 여기 왜 이렇게 산이 있나 했더니 이건 알프스 산맥의 지류예요. 알프스 산맥이 이렇게 이태리 북부로 프랑스 남부로 이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석회석 산이 이렇게 블룩 소승기 삼각산, 삼각관 산이 있어요. 프랑스의 엑상프로방스라고 하는 남부 프랑스죠. 여기. 그래서 이제 겸재처럼 그렸어요. 겸재정선이 그린 남산, 목명산 그림이고 이게 빅토르 산 그림이에요. 그럼 그게 나무나 언덕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죠? 그러면서 겸재정선하고 구도가 비슷하죠. 그림 방식이나 구도가 비슷해졌어요. 그죠? 근데 이런 얘기 별 재미는 없죠? 재밌으세요? 혹시 뭐 솔직하게 표현을 잘하시는 선생님이니까 그죠? 중간 정도. 예, 교수님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진빨 생긴 게 더 나아요? 사진이 나아요? 실물이 더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오히려 이런 얘기가 더 재밌네요. 그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동양 그림하고 서양 그림이 하늘의 차이가 있네요. 하늘. 겸재는 산능선 위에 있는 하늘을 그렸어요? 안 그렸어요? 안 그렸네요. 근데 세잔느는 어떻게 했어요? 그렸어요. 이게 또 동양인하고 서양인의 차이, 생각의 차이의 큰 모습이네요. 지금 겸재정선이 그린 남산의 하늘은 비어났는데, 아까 네덜란드 17세기 러이스타이라고 하는 그런 화가의 풍차가 있는 교회가 있는 풍경의 하늘은 구름을 어떻게 했어요? 구름을 그렸어요. 이게 무슨 차이일까? 서양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그대로 사실적으로 그리려고 하는 태도를 보여요. 그죠? 그리고 또 지평선 위에 이걸 휑하니 비워놓으면 그림이 돼야 안 돼요. 그림이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안 그렸어요. 산이 있으니까, 산세의 형상이 있으니까 구름을 없애버렸어요. 안 그렸어요. 그런데 구름은 어때요? 사실은 러이스탈이 그림을 그릴 때 이런 구름이 얼마 동안 존재했을까? 금방 없어지죠. 변하잖아요. 그죠? 우리 동양인은 이 변한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달갑게 생각 안 했어요. 변하는 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변하는 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죠. 성리라고 하는 거, 성리학이라고 했을 때 유교의 주요 이데올로기죠. 이념이죠. 본성이 변하지 않는 이치를 갖고 있다. 이게 성리학이에요. 변하는 건 뭐야? 좋지 않은 거야. 인간이 이렇게 자꾸 산수에 은둔해서 정말 아름다운 자연과 닮은 인간이 되고자 하는 이유는 뭐야? 인간이 자꾸 변하니까, 그죠? 화가 나면 화내고, 그죠? 슬프면 울고, 이런 변화. 그 다음에 또 나쁜 마음도 갖죠. 그죠? 저는 한 방 먹여볼까? 뭐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인간은 근본적으로 좀 더럽죠. 그래서 똥 싸는 것만 봐도 깨끗하고 가지 않아요. 그죠? 그런 걸 보면,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하늘의 존재는 정말 변하지 않는 하늘을 그린 거예요.
구름이 있는 거는 현상이다. 현상은 그리지 않은 거죠. 이게 이제 동서양의 자연에 대한 관점의 차이일 것 같아요.